카니발리즘, 즉 식인 풍습이라 하면 끔찍하고 몰상식한 행위가 연상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인간 본성의 일부다. 문화권 전체나 일부 집단에서 행해지기도 하고 사이코 같은 살인자가 저지르기도 하는 식인 행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괴담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에드기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 성격이란 평을 들어왔다. 1957년 당시 51세였던 그는 독신이었고 종종 아기들을 돌봐주기도 하면서 위스콘신의 플레인필드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고 신뢰했다. 에드기는 남을 잘 돕고 온순했고 늘 웃고 다녔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뭘 하나 부탁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돕고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파이라든가 직접 만든 걸 주면 고맙게 받았었죠. He was more or less a pleasant man who would be nice man to talk to or somebody would like to have around. It seems to be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다들 에드긴이 아주 편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TV와 라디오로 어느 농부의 엽기적인 행각이 보도되고 위스콘신의 외딴 마을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지요. 오늘날까지 이 사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에드기는 외로웠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에드긴이 34살 때 사망했고 4년 후엔 형마저 산불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와는 무척 가깝게 지냈으나 그녀는 아들에게 성교는 죄악이라고 가르쳤다. 독신남 에드긴은 공식적으로는 어떤 여성과도 성적인 접촉을 가진 적이 없다. 1945년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자 에드긴은 시리에 빠졌다. 어머니를 다시금 가까이서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몇 주 동안이나 외딴 농가에서 홀로 지내며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어느 날 문득 에드긴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충동이 일어났다. 중년 부인의 무덤을 파헤친 것이다. 그로부터 9년간 에드긴은 19의 시신을 훔쳤다. 경찰은 에드긴이 여성 2명을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에드긴은 이를 부정했다. 1957년 11월 이 마을 철물점 주인 버니스 워든이 실종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에드긴의 농가를 뒤져보기로 했다. 그곳에서 경찰들은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된다. 워든은 몇 시간 전 살해됐다. 에드긴은 워든의 목을 잘라 부엌 석가래에 거꾸로 매달아 놨다. 전등 갓과 의자답게도 사람의 상반신 가죽을 벗겨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에드긴은 이 가죽을 코르셋처럼 몸에 착용하고 달빛을 받으며 춤을 춘 적도 있다고 자백했다. 경찰들은 부엌을 뒤지다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난로의 조리 도구엔 희생자의 심장이 담겨져 있었다. 수사관들은 에드긴이 인육을 먹었을 것으로 의심했다. 마치 에드긴이 폭탄을 던져서 마을이 쑥대밭이 된 것 같았죠. 그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동생이랑 철물점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워든 부인이 아들이랑 사냥을 나갔나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끔찍한 사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드긴은 사람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비용을 댈 능력은 없었다. 그는 정신병에 걸린 범죄자들을 위한 수용소에서 여생을 보냈다. 1984년 에드긴은 메디슨의 멘도타 정신병원에서 77세로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어머니와 나란히 플레인필드 묘지에 묻혀 있으나 묘비명은 없다. 에드긴의 엽기적인 식인 행위 충격은 삽시간에 번져나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전 세계에서 40여 명의 기자가 그 마을로 찾아왔죠.
뉴욕에 있는 런던 타임즈 지사에서도 왔고 시카고 트리뷴, 라이프지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사실 그처럼 끔찍한 사건은 없었죠. 에드기는 연쇄살인과 식인의 교주처럼 부각됐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어떤 악마가 숨어 있었을까? 비정상적인 심리와 식인 행위는 어떤 관계일까? 에드긴을 면담했던 조지 안트 박사는 희생자를 국왕으로 받아들여 일체감을 느끼려는 심리라고 분석한다. 희생된 여성들은 에디긴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대용품이었죠. 어머니를 닮은 여성, 예를 들어 머리나 눈의 색, 체격, 나이 등이 어머니와 유사했는데요. 이런 후보자들 중에서 에드긴은 범행 대상을 선택한 겁니다. 이성과의 성적인 접촉이 없었으므로 희생자의 몸을 먹음으로써 일체감을 느꼈고 대리 만족을 얻은 거지요. 에드긴 사건 전까지 미국인들은 카니발리즘을 실감하지 못했으나 우리의 무의식엔 식인 개념이 잠재돼 있다. 신화와 전설이 그러하고 동화 제크와 콩나무에도 아이들을 잡아먹는 괴물 얘기가 나온다. 드라큘라는 사람의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 연인들이 서로의 몸을 탐하는 것도 그와 유사한 욕구다. 무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카니발리즘은 상당히 자주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자식이 귀여울 때 부모들이 무심코 이렇게 말하곤 하죠. 아이고, 우리 아기 깨물어 주고 싶네. 연인들의 애무도 마찬가지고요. 무의식의 세계에선 흔한 일인데 오히려 그 때문에 현실에선 강하게 금기시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세대를 거듭하며 식인에 대한 충동과 고대의 전설을 새로이 포장해 나갔다. 1930년대 만화에선 카니발리즘이란 야만인들의 행위란 선입견이 엿보인다. 에드긴 사건 이후 대중들은 식인 풍습을 더욱 잔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의 얘기는 히치콕 감독의 1960년도작 영화 사이코와 컬트 영화의 고전 텍사스 살인마, 1990년작 양들의 침묵의 연쇄살인범 캐릭터에도 영향을 주었다. 에드긴 사건은 카니발리즘을 한층 가깝게 느끼게 했다. 식인은 이제 태평양 외딴 섬이나 아프리카 밀림에서만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식인의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어느 문화에나 카니발리즘이 상징적으로 가미돼 있다고 봅니다. 카니발리즘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혐오감을 주면서도 중독성이 있죠. 식인은 종종 연쇄살인범들의 이상심리와 연관되곤 한다. 그러나 이는 흔한 현상이 아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사람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문화권에선 카니발리즘이 외경과 경멸을 상징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인간의 본성에 어떻게 이런 불가사의한 욕구가 싹트게 됐는가? 왜 카니발리즘에 대해 환상을 갖거나 경멸하곤 하는가? 카니발리즘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사람들도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비운의 개척자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겪은 괴담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1846년) 겨울 시에라 네바다 산맥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일리노이에서 출발한 87명의 개척자들은 약속의 땅 캘리포니아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눈보라가 몰아쳐 눈이 무려 2.4m나 쌓였고 개척자들은 19세기 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의 시련을 맛보게 됐다. 눈이 처음 내리기 시작한 건 10월 31일. 조지 도너가 이끄는 개척자들은 리노의 남서쪽 56km 지점에 위치한 호숫가에 분주히 임시 거처를 만들었다. 서부로 가는 여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했죠. 지금이라면 누가 그 거리를 걸어서 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즘에야 슈퍼마켓도 차를 타고 가는 판에 3,2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횡단할 엄두를 못 내죠.
도너 일행은 따로 준비한 식량도 없었고 그때그때 노정에서 먹을 거를 구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황금을 쫓는 여정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무작정 길을 떠난 겁니다. 11월 20일경이 되자 도너 일행은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를 예감하게 됐다. 먹을 것이 없어 허기가 지자 가축이나 애완동물까지 잡아먹기에 이르렀다. 이 지역에 서식하던 사슴은 이미 오래전에 저지대로 이동했다. 일행 중 패트릭 부리는 이때부터 일기를 썼다. 10월 31일 이곳에 도착했고 그날부터 눈이 내렸다. 산을 넘으려 했지만 눈이 너무나 많이 쌓여 길을 찾지 못했다. 가축도 대부분 잡아먹었는데 여기서 내년 봄까지 버텨야 하다니. 눈이 쉬지도 않고 내리는 게 벌써 8일째다. (12월 16일) 이들은 모두 15명이었는데 그중 여자가 5, 남자는 10명이었다. 여기엔 12살 난 소년과 인디언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쇳불과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6미터가 넘게 쌓인 눈을 헤치고 나가려 했다. 도너 일행은 스스로를 버림받은 희망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건강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 희생을 한 셈이죠. 노인들도 마음 같아서 눈을 헤치고 식량을 구해오고 싶었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도너 일행은 매우 용감했습니다. 당면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기도 했지만 일행을 지키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다 기울였으니까요. 눈 속에 갇힌 지 9일째 되던 날 버림받은 희망 일행의 안내자가 사망했다. 나머지 일행은 동상에 걸려 있었다. 이들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정신은 점점 비폐해져갔다. 눈앞에는 죽음만이 버티고 있을 뿐. 이제 결단을 내릴 시간이 왔다. 그러나 차마 동료를 잡아먹자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제비를 뽑아 패트릭 돌란이 희생자로 선정됐으나 그를 죽이지는 않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거센 눈보라에 급기야 모닥불이 꺼졌다. 일행 중 한 명이 쓰러져 숨을 거뒀고 또 한 명은 날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났다. 열두 살 난 소년마저 생명의 끈을 놓았다. 개척자들은 담요로 텐트를 만들었고 시신은 눈 속에 묻었다. 눈이 그치자 땔감을 구해 다시 불을 피웠다. 그리곤 침묵 속에서 사건이 시작됐다. 일행 중 한 명이 시신의 팔과 다리에서 살점을 떼어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막대에 꽂아 모닥불에 구웠다. 애써 서로의 시선을 외면하며 고기를 먹었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남은 고기는 잘 싸서 보관했는데 표시를 해둬서 자기 가족의 살점을 먹는 일은 없도록 했다. 이들은 그 후로도 18일간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눈더미에 갇혀 있었다. 사라 퍼스틱은 남편이 죽는 모습을 봤을 뿐 아니라 남편의 심장을 불에 굽는 장면까지 목격했다. 인디언을 잡아먹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 주장에 따라 인디언들이 총살됐다. 도너 일행은 전형적인 미국인들이었고 카니발리즘에 대해 강한 문화적 반감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극단의 상황에서 어쩌겠습니까? 동료를 잡아먹어야 자기가 살 수 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충실했던 겁니다.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그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행동은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들은 드디어 정착할 곳을 찾았다. 그러나 그간 8명이 죽었고 남은 건 7명뿐이었다.
도너 일행을 찾기 위해 구조대가 4팀이나 출동했는데 그들 간에도 카니발리즘이 만연했다고 한다. 허기가 치자 머피 부인은 밀트 씨를 잡아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설마 그랬으리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다. 출발 당시는 87명이었지만 그중 48명만 살아남았다. 도너 일행의 생존기를 전해들은 캘리포니아인들은 경악했다. 강력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극한 상황을 감안해 도너 일행을 이해했다. 굶주리게 되면 체내에 축적된 양분을 스스로 분해하게 되는데 이럴 때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된다. 세포 하나하나에서 양분을 갈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 입장에서야 끔찍하다는 말이 쉽게 터져나오겠죠. 그렇지만 누가 자기 자식이 먹이로 희생되길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 걸 선택한 거죠. 사람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심리적인 금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 고기를 먹으려면 일단은 그 행위가 끔찍하다는 비난과 맞서 싸워야 하고요. 말 그대로 혐오스럽고 잔인한 짓이니까요. 하지만 굶주림의 고통과 생존에 대한 희망, 특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 고기라도 먹으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은 과감히 카니발리즘이란 금기를 깨려는 충동을 불러일으켰죠. 사실 카니발리즘은 수세기 전부터 묵인되고 있었다. 특히 선원들 사이에선 어떤 사람을 희생할 것이며 어떤 순서로 사람을 처단할지에 대해 일정의 불문율이 형성돼 있었다. 사람 고기를 먹는 것이 유일한 생존책일 때 소위 최대의 금기라는 굳게 닫힌 문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문화적 금기가 무의미해지고 규범과 규제가 사라져 카니발리즘이 허용된 겁니다. 산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급선무니까요. 그래서 특정 상황 하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묵인되고 있는 거죠. 도너 일행 생존자들은 사람 고기를 먹은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기나 편지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엿볼 수 있다. 저는 이 점이 늘 신기합니다. 도너 일행과 그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응 방식이 있죠. 도너 일행은 인육을 먹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행적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 뒤엔 식인이란 그림자가 평생 뒤따라다녔지만은 일단 정착한 후에는 별 무리 없이 살아갔다는 점입니다. 도너 일행 이야기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본성의 축소판이죠. 나락의 극한을 가늠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론 대담한 무용담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인간의 본성이 잘 설명돼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 본성의 저변엔 카니발리즘이란 금기에 대한 유혹이 깔려 있단 말인가? 도너 일행은 평범한 미국인이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그들처럼 행동하게 될지도 모른다. 종종 미궁으로 빠지는 연쇄살인 사건들. 한편 카니발리즘까지 동시에 행하는 연쇄살인범은 흔치 않다. 행여 인육을 먹는다 해도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성에서 카니발리즘이 지속되는 동기를 찾아볼 수 있다. 안드레 로마노비치 치카틸로 42세. 그는 엔지니어, 교사로 근무했으며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1978년 그는 9살 난 옐레나 야카트노바를 유괴해 러시아의 샥티시 근처의 오두막으로 끌고 갔다. 치카틸로는 소녀를 강간하려 했지만 그에겐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는 발기부전이었다. 그러나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는 소녀의 모습에서 성적인 자극을 받은 치카틸로. 그의 쾌감은 피의 양에 비례해 커져만 갔다. 그 소녀는 첫 번째 희생자였다. (3년) 후 1981년 9월 로스토번던시. 치카틸로의 시선은 17살 난 소녀 라리사 차켄코에게 고정됐다. 라리사는 치카틸로의 산책 제안을 받아들였고 치카틸로는 그녀를 숲으로 데려갔다.
강간을 시도했지만 역시 발기부전이었다. 그러나 그는 살인만이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행위란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라리사를 무참하게 살인하고 요두를 잘라먹었다. 치카틸로는 본격적으로 인육에 탐닉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9년간 치카틸로는 정류장이나 역에서 범행 대상을 찾아 헤맸고 52명의 희생자 중엔 소년도 있었다. 그는 이들을 숲으로 유인하고 살해한 후 인육을 먹었다. 그는 20세기 사상 가장 많은 살인 카니발리즘을 행한 인물일 것이다. 치카틸로는 이사 코스토예프 수사관에게 여성의 자궁을 못쓰게 만들었다는 자백은 했으나 사건의 진상에 대해선 털어놓지 않았다. 여기까진 인정했죠. 칼로 몸을 가르고 자궁을 드러냈다는 것까진 시인했는데 자궁을 먹진 않았답니다. 한편 자궁을 입에 넣고 씹는 건 즐겼다고 했는데요. 선홍색이고 탄력이 있어서 그 느낌이 좋았다는군요. 하지만 삼키진 않고 뱉어버렸답니다. 수사관 코스토예프의 신념은 확고했죠. 자궁을 먹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치카틸로의 부인은 남편이 종종 조리도구를 들고 교회로 나갔다고 수사관에게 말했다. 부인은 그때마다 좀 의아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치카틸로는 요리를 못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모닥불을 피웠던 흔적을 발견했다. 치카틸로에게 이 점을 추궁하자 그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한다. 아마도 치카틸로는 수치심 때문에 입을 다물었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 치카틸로는 좀 재미있는 인물인데요. 이미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20세기 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가 성립됐는데 남들이라면 인정했을 법한 범행의 일부 사실은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양심은 없지만 수치심은 있었나 봅니다. 1994년 치카틸로는 총살됐다. 그는 어떤 동기에서 카니발리즘을 행했을까? 치카틸로는 어려서부터 잔인함을 배웠다. 그가 태어난 1936년은 우크라이나의 최악의 기근이 든 해였고 어머니의 경고는 평생 그의 뇌리를 떠났지 않았다. 러시아 당국에 의해 치카틸로의 가족사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1930년대 기근기에 굶주린 사람들이 그의 형 스테판을 유괴해서 잡아먹었다는군요. 그래서 치카틸로의 모친은 늘 이렇게 강조했죠. 해진 후에 밖에 나가서 놀면 너도 형처럼 잡아먹힌다고 말이죠. 치카틸로는 자라나면서 점차 공격적이 됐는데 아마도 그건 자신이 약하다는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됐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강력한 선제 공격자가 된 것이죠. 그런 심리에서 치카틸로가 카니발리즘을 감행했다고 봅니다. 어린 시절 겪은 일련의 정신적 충격 때문에 치카틸로가 살인마로 둔갑했을 수도 있다. 나치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그는 5살이었고 그때 이미 시체와 여기저기 나뒹구는 사람의 팔다리를 봤다. 또한 모친이 독일군에게 강간당하는 장면을 봤을 수도 있다. 성인이 되자 발기부전에 시달렸다. 아이 둘을 낳긴 했지만 발기부전은 평생 계속됐다. 치카틸로의 문제는 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아내와의 잠자리에서 고개를 숙였고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기에 대해 강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희생자의 생식기관을 먹어치워야겠다는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치카틸로의 문제점도 바로 그 부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는 30대 중반에 첫 성범죄를 저질렀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성욕을 차지하지 못했고 욕구를 충족할 수도 없었다. 첫 직장인 학교에서도 여학생 둘을 성희롱하다 해고됐다. 그리곤 기숙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잠자는 남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발각되고 만다. 평생 발기부전으로 괴로워하던 그는 교사와 점원으로 일하면서도 모욕감에 시달렸다. 마침내 모욕감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이다. 치카틸로는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살인 충동이 솟아났죠. 극도로 단순한 욕구 해결 방식인데요.
모욕을 받았다고 느끼면은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희생자를 사냥하고 괴롭히고 죽여버린 후에 성폭행을 가하고 시신의 일부를 먹어치우는 방식이지요. 치카틸로는 이렇게 말했다. 변태적인 성행위에서 비로소 해방감을 맛본다. 일종의 권력 문제죠. 희생자의 생사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몸을 가르고 요리하고 자기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먹어치울 수도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고 느끼면서 뿌듯해한 겁니다. 스스로 무능하고 고립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죠. 치카틸로는 카니발리즘을 최후의 공격과 복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자신을 거부한 희생자와 사회에 복수하는 거죠. 자기의 공격 능력을 과시한다고나 할까요? 희생자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자긍심입니다. 정신의학자들은 치카틸로의 경우는 다른 살인 카니발리즘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밀워키의 제프리 다머 경우는 희생자와 접촉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고, 에드긴의 경우가 동화의 욕구라면 치카틸로는 말소의 욕구라는 것이다. 코스토예프 수사관 말로는 치카틸로가 희생자에게 한 점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론 희생자가 알코올 중독자, 인간 쓰레기, 불황자, 장렬하면서 정당화하려 했다죠. 치카틸로는 왜 분노를 카니발리즘으로 전환했는가? 어린 시절 경험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어렸을 적에 고생했던 사람이 뭐 어디 한둘입니까? 남들에게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이 무수히 많지만은 그렇다고 전부 다 살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인육을 먹는다든가 피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지 않지요. 증세가 있다고 다 병은 아니듯 말이죠. 치카틸로의 잔혹한 카니발리즘 뒤에 도사리고 있는 동기가 무엇이든 그에게 있어 카니발리즘이란 완벽한 지배를 상징한다는 건 확실하다. 사람을 잡아먹던 원시인들의 욕망이 치카틸로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일까? 증오, 광기와 카니발리즘은 단지 살인 카니발리즘의 특성만은 아니다. 이 특성들은 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혼란이나 불가사의한 전통이다. 중국 남서부의 광시성. 이곳은 험준한 산맥과 깊은 계곡에 둘러싸여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다. 1967년 이곳에도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이 몰아쳤다. 마오쩌둥 주석은 중국 인민들에게 인민의 적을 몰아내라고 주동했다. 인민의 적이란 지주와 분홍, 반혁명 세력 등 마오쩌둥에게 적대적인 세력을 의미한다. 인민들은 인민의 적을 스스로 처단할 수 있었다. 1968년 5월 우슈안 지방에선 홍위병들 간의 내분이 일어났다. 사소한 충돌 과정에서 붙잡힌 2명의 포로에 대해 인민 재판이 행해졌고 포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마을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교수형을 지켜봤다. 군중들은 사형수를 토막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매장하기에 편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신은 관공서로 옮겨졌고 가축처럼 전리워졌다. 갑자기 공무원 중 한 명이 사형수의 심장을 움켜쥐더니 요리하고는 먹어치웠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석 달간 광시성은 카니발리즘의 도가니였다. 전형적인 집단 광기가 발현된 것이다. 교사 한 명도 지엔 강가에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었다. 교사의 시신은 학교의 식당에서 바비큐처럼 구워졌고 학생들은 그 고기를 나눠 먹었다. 그 당시 광시성에 살았던 주민들의 말로는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들 합니다. 언론인 쟁이는 광시성의 5지역을 대상으로 카니발리즘에 대해 조사한 후 1992년 중국을 떠났다. 끔찍한 사건의 내역이 자세하게 수록된 공산당 문서를 쟁이가 외부로 유출한 것이다.
그는 이 사태가 아마도 20세기 사상 가장 충격적인 카니발리즘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광시성에서 벌어졌던 사건은 집단적인 카니발리즘 의식입니다. 사람에 대한 잔혹성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와 유사한 다른 사건들도 찾아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런 유례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식인에 대한 광기는 걷잡을 수 없을 듯해 보였다. 인육이 등장하는 축하연까지 벌어졌을 정도였다. 한편 광시성 주민들을 인터뷰하던 쟁이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악했다. 86세의 노인 이완싱은 인육을 먹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동 세력인 지주의 아들을 죽여 푸주간의 고기처럼 다뤘을 뿐이라는 식이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마오쩌둥 주석의 지시대로 적을 처단했을 뿐이요.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적들이 우리를 죽일 거요. 시진웬. 이 사람은 쟁이에게 무시한 대학살에 동참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150명의 인민의 적들을 무시한 중학교 농구장에 모아놓고 때려 죽이는 일을 도왔다는 것이다. 학살자들은 이틀간 인육을 나눠 먹었다. 고립된 광시성에서 집단 카니발리즘이 만연한 지 석 달째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베이징에도 이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마오쩌둥 주석은 집단 광기를 종식시켰다. 문화혁명 기간 중 광시성에서 희생된 사람은 10만 명에 이른다. 쟁이는 학살자들이 이 중 1000여 구의 시신을 먹어치웠을 것으로 추정한다. 광시성 사건은 적들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완전한 지배를 상징하는 카니발리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치카틸로 사건의 확장판이라고나 할까. 광시성에서 벌어진 학살은 극도의 증오가 표출된 사건입니다. 적을 죽이면 시체야 그냥 내버려둬도 승리한 것이 확실하지만은 보다 철저한 승리를 위해서는 시체까지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심리학적으로 보자면은 적에 대한 승리의 표상을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행동입니다. 인민의 적을 처단한다는 피상적인 논리 안에는 상징적인 행동, 즉 적들을 먹어치우는 행위가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광시성이란 좁은 지역에서만 카니발리즘이 만연했던 걸까? 이는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러나 광시성의 소수민족 중 가장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주왕족의 문화사 안에 실마리가 숨겨져 있다. 이들의 신화와 전통의 기저엔 카니발리즘이 있었던 것이다.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현상이 유독 광시성에서만 벌어졌던 것은 이 지역에 형성된 문화적 배경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문화혁명기는 중국을 지배하던 기존의 체제와 질서가 붕괴된 시기였죠. 체제와 질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도 가해졌던 보편적인 규제에도 대변환이 일어났고요. 이 격변의 시기에 원시적인 본능이 마치 격세유전처럼 인민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이 이를 촉진했고 그것이 표출된 형태가 바로 카니발리즘이죠. 광시성 사건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카니발리즘이 재현될 것인지도 불가사의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사건의 진상이 그늘에 가리워져 있다고 할 수밖에. 과연 카니발리즘은 지배력이나 혐오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을까? 카니발리즘의 상징엔 존경과 추모의 측면도 있다. 파푸아 뉴기니아의 서쪽 끝에선 여전히 카니발리즘이 행해지고 있다. 물론 적들에 대한 강렬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의식은 아니다. 이곳의 의식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전통으로 영혼과 생산력을 중요시 여긴다. 이들은 비민 쿠스쿠스 민족이다. 이 부족에겐
카니발리즘이 중요한 생활 양식으로 확립돼 있다. 제가 보기엔 장례 의식과 무척 연관이 깊더군요. 의식을 통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아있는 가족의 몸에 지니고 영혼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죠. 캘리포니아 대학의 인류학자 피츠 존 풀 박사는 3년간 비민 쿠스쿠스민 부족과 생활했다. 그는 카니발리즘을 목격한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하나다. 그 부족들은 인육을 먹는 행위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엄밀히 구분합니다. 서양적인 사고방식으로 규정하기가 좀 꺼려지지만 일종의 성찬식이라 할 수 있죠. 풀 박사는 성과 혈연 관계가 이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맏아들이 아버지 성기의 일부를 먹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버지의 친척 중 남자들은 골수를 조금씩 먹어야 한다. 성기와 골수는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여성 친척들은 다산을 위해 아랫배의 지방을 조금씩 먹는다. 이 부위는 여성의 영역이다. 어머니가 사망하면 맏딸이 어머니의 자궁을 조금 떼어내서 먹는다. 비민 쿠스쿠스민 부족은 수백 년간 이 의식을 지켜왔지만 간혹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부족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의무가 불쾌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 부족 사람들은 약간의 속임수를 쓰기도 하죠. 살점을 손바닥에 감추고 숲에 몰래 내버린다든가 나뭇잎 아래 감추어두는 식으로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극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 삼킨 후에 토해내기도 한답니다. 이렇듯 약간의 저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선 여전히 카니발리즘을 신성한 종교의식으로 여기고 있다. 조상의 몸을 먹는 행위는 한 세대의 힘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비민 쿠스쿠스민 부족은 다른 카니발리즘에 대해서는 혐오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들은 자기 부족의 의식만 격식에 맞다고 생각한다. 인근 미얀민 부족들에 대해선 진짜 미개한 식인종들이라며 경멸한다. 이처럼 카니발리즘은 부정적인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경쟁 문화를 경멸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인류학자들은 카니발리즘적인 악마화라고 말한다. 카니발리즘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학계에서 연구된 문화보단 현재 기록되고 있는 문화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지요. 윌리엄 아렌스 교수는 카니발리즘이란 대치 상황에선 적의 문화를 경멸하는 수단으로 사용됐고 평화 시엔 소위 현대적인 사회가 원시적인 사회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는 도구로 이용됐다고 한다. 타 집단의 카니발리즘을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는 좀 더 지적이고 윤리적이며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비교 대상은 이웃일 수도 있고 다른 대륙이 될 수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일어나고 심리적인 거리감은 줄어들었지만 카니발리즘은 더 멀게 느껴지게 됩니다. 의례적인 카니발리즘이라고 해도 모든 부분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다. 어쨌거나 의례적인 카니발리즘은 실제로 존재한다. 서양에도 과거에 식인 풍습이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타문화권의 식인 풍습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베일에 가리워진 금기는 언제나 있는 법이다. 물론 현대 미국인들은 식인종처럼 큰 솥에 사람을 놓고 끓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카니발리즘을 일상에서 행하고 있어요. 화를 내거나 남을 공격할 때나 혹은 남을 상대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관용어구를 분석해보면 카니발리즘의 본래 의미, 즉 같은 종을 잡아먹는다는 뜻이 함축돼 있습니다. 아첨할 때 기름칠한다는 표현을 쓰고 괴롭힐 때 들볶는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요. 이처럼 일상 언어에서도 그 잔재가 발견되지만 카니발리즘은 여전히 진정한 금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역할이다. 기타 다른 주제에 대해선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카니발리즘은 예외죠.
너무나 끔찍해서 성인들조차도 화제로 삼기를 꺼려요. 아마도 미국 사회의 최후의 금기는 카니발리즘일 것입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금기가 필수적입니다. 금기는 특히 신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의미하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금기엔 초자연적인 어떤 권위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간하는데 이런 금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런 규제가 사라지면 혼란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굶어 죽지 않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육을 먹을 때는 카니발리즘에 대한 금기가 사라진다. 서양에서도 조난당한 선원이라든가 도원호 일행과 같은 이주민들이 사람 고기를 먹은 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육을 먹거나 산 사람을 잡아먹은 경우엔 교회와 정부 당국에서도 묵인을 했죠.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72년 칠레로 가던 중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한 우루과이 럭비 선수단들의 얘기일 것이다. 생존자들은 단지 죽지 않기 위해 이미 죽은 사람들의 몸을 식량으로 삼아 목숨을 유지했던 것이다. 지역 사회뿐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들의 행동을 인정했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구조될 희망이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결단을 내릴 겁니다.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희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살인자들은 왜 카니발리즘을 정당화하고 금기를 깨려했을까? 해답은 여전히 미스테리다. 사실 치카딜러와 같은 흉악범이 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유년기의 시련 외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작용한 것이죠. 현대는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가 치카딜러나 다머처럼 잔인한 인간이 될지 미리 알 수는 없죠. 한 가지 의문이 더 남는다. 왜 대부분의 문화권에선 카니발리즘을 금기시하는데 어떤 문화권에선 여전히 식인 문화를 장려하는가? 해답은 신에 대한 개념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식인 풍습이 있는 문화권에선 생명의 본질이 피와 음식에 존재하는 걸로 믿는다고 한다. 반면 카니발리즘을 금지하는 문화권에선 생명의 본질이 자연이나 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믿는다는 분석이다. 사회가 변하면 금기도 변하기 마련이다. 카니발리즘에 대한 강한 금기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 현재로선 상상도 못할 개념을 기꺼이 인정하려는 태도만 있다면 말이다. 카니발리즘이 정말 인류 최후의 금기로 남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엔 다른 금기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의를 품지 않는 한 금기는 지속될 겁니다. 일단 회의가 생기면 언젠가 누군가는 그에 대한 이성적인 대안을 찾아내겠죠. 카니발리즘은 실로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다. 그러나 이는 정신 이상자의 범죄 행위였거나 기아의 공포 앞에서 일시적인 착란, 정치적 독단에서 비롯된 광기의 부산물이었다. 이 금기가 언제 사라질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는 현재로선 미스테리다.